안녕하세요. 한규수 매니저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스치면상학과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일 어린이날 노는 날인데 여지없이 지금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명민준 아나운서가 택시가 늦게 잡혀서 처음으로 이제 지각을 하고 있는데 명민준 아나운서 올 때까지 제가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FOMC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시간 기준으로 내일 오전 새벽 3시죠. 3시에 그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인상폭은 50bp가 될지 75bp가 될지 아직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FOMC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부터 핫했던 5G입니다. 5G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통신장 위해가 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실적주들. 최근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 시장 종합지수와 무관하게 머니QNC라든지 TYM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KCC라든지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종합지수 나몰라라하고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주들까지 한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바로 이제 첫 번째 주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FOMC 얘기인데요. 옆에 계신 매니저분들 이제 또 판넬 이제 또 적어주셨나요? 네. 네, 바로 올려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최창준 매니저 의견부터 들어보고 가려고 하는데 견딜만 하듯 저 무슨 뜻이죠? 지금보다야 더 나빠지야 하겠습니까? 여태 하락한 폭이 얼만데. 그리고 세모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해놨잖아요. 옆에다가. 네. 오늘 약간 좀 기분이 나쁜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부분이 주도주들이 네. 고점에서 실적 잘 나왔는데 두들겨 맞는 종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주도주가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도주가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약간 못 올랐던 중간 보수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크게 못 올라오면은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 올라온다 그러면 또 괜찮다. 그리고 지수 하락폭은 이제 제한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안 빠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견딜만 하다 이렇게 빨리 올리는 게 낫다. 썼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 저는 다들 아시다시피 내일 기정사실화가 돼 있어요. 50bp 올리는 걸로 사실상 시장에서 다 그렇게 인지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올리려면 좀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 자꾸 올리네 만회할 때가 원래 가장 안 좋습니다.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한 해 만에 이런 해 저런 해 할 때가 사실 가장 안 좋고 막상 악재가 진짜 닥쳐서 예를 들어 기준금리 인상 이번에 50bp, 75bp 어쩌고 얘기 저쩌고 말들이 많은데 그냥 올려버리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다. 50bp, 75bp 두 개를 나눠서 써놓은 이유는 내일 새벽 3시에 발표되는 5월 FOMC에서는 50bp가 기정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50bp 인상 가능성을 99%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100%다. 그리고 다음 달 6월 15일에 이제 또 발표가 있죠. 6월 중순에 6월 FOMC 또 발표가 있는데 거기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기정사실화를 벌써 해놨습니다. 어차피 맞을 매 때릴까 말까 할 때가 사실 제일 짜증나잖아요. 때리고 끝내지 빨리. 그래서 매 맞는 날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3시인데 하도 전에 많이 맞아놔가지고 이번에 맞는 실제 매는 하나도 안 아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람 매니저님, 5월 6일, 9일 날짜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5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영되는 게 5월 6일이잖아요. 내일 이제 원래는 내일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건데 내일이 우리가 휴장이다 보니까 FOMC에 대한 결과치와 또 5월 5일 날 미국장에 대한 결과가 이제 5월 6일 날 반영이 될 텐데 예상대로라면 FOMC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위로 올라갔고요. 5월 9일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전승 기념일입니다. 이제 그날 이제 리스크가 전면전을 갈 거냐 아니면 완화로 갈 것이냐 이런 게 나타날 거라서 5월 9일로 적어놨고 그다음에 5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인데 CPI 발표 날이에요. 전날이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저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좀 필요가 있고요. 그냥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5월 6일 날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월 6일 날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반영이 되고 나서요. 5월 6일 저녁에 미국의 연준 위원들의 멘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5월 5일 새벽에 내일 새벽 3시에는 FOMC 성명서 발표하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그러니까 설명을 할 거고요. 5월 6일 날은
다른 기타 연준위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이번 FOMC에서 정확한 뭔가 일정이 안 나오면 또다시 연준위원들 멘트에 따라서 지수가 또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주로서 일정을 가지고서 좀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렇게 그림을 그려놔봤습니다. 네, 한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3시면 나스닥 장중이란 얘기인데 일단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몇 bp 올릴 건지. 올리는 거 뭐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발표할 때 미국 증시 장중인데 나스닥 행방은 어떻게 될지 최창주 매니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나스닥 저점 거의 찍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점 나왔다. 0.5 bp 올리는 게 거의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99%입니다. 일단 5월 달은. 그리고 6월 달이 0.75 bp 올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6월 달에 0.75가 아니라 0.5% bp 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정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얼마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전쟁이 진짜 어떻게 뭔가 변수가 생긴다. 일반 투자자들이나 우리들이 다 원하는 거는 5월 9일이 됐던 5월 달 중에 평화협정, 그냥 돈바스 내가 먹고 그냥 네. 평화협정 맺어버린다. 이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뭔가 하락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찾으면서 저가 매수가 눈치 보지 않고 세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스닥 지수의 흐름 자체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크게는 아니더라도. 예, 그리고 하락한다 그래도 크게 하락은 안 할 거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은 나온 것 같다. 네. 네, 가람 매니저님 말씀도 한번 똑같은 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스닥이랑 다른 나라의 차트랑 또 우리나라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될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해외 증시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최근에 미증시를 좀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화면에다가 차트를 좀 띄워놨습니다. 최근 S&P 500이랑 나스닥에 대한 흐름을 저는 이제 장중에 이제 미국 시장 열리게 되면은 이제 밤에 제가 늘 확인하면서 자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시작하고 나서 사실은 조금 밀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지난번 저점 자리를 좀 깨놨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깼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실적이 너무 안 나왔다 보니까 급하게 또 하락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저가를 깼는데 반도체 지수를 보니까요. 반도체 지수도 저가를 깬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주고 있고 그 반등을 주고 있는 위치가 제가 빨간선 그는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저점 자리들을 또 안 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봉상 봤을 때도 지금 60주선 이런 자리들을 안 깨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증시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다음에 이제 진짜로 그 다음 분기에 따른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런 게 들어간다면 미국도 빠지겠지만, 근데 이거를 다르게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6개월치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아래가 녹색깔이 나스닥이고 제일 위에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6개월치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보다 우리나라가 월등히 강하죠. 근데 1년치를 보게 되면 미국이 아직도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가 S&P 500이고 이제 가운데가 나스닥, 맨 아래가 코스피입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많은 조정을 받아놨고 미리 내려간 부분이 있으니까 미국이 빠지고 어떻게 하던 간에 우리나라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미국만큼의 빅테크가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보다 강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FOMC 이후에 나스닥이 빠지더라도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잘 해. 여러분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사극에서 조선시대 빠따 치는 거 아시죠? 곤장. 예. 죄송합니다. 앞에 촬영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또 오늘 확실히 리오프닝이 되면서 차가 너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는 머리를 좀 빠따한테 내려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머리를 내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FOMC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기수 매니저님은 75bp 이게 내일 FOMC 잘 지나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6월 달까지 봐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경계감은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50, 75 쓴 거는 뭐 50은 사실상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 5시간, 한 6시간, 7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50이 그냥 딱 나오면 깔끔하게 그냥 이제 불확실성 해소됐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0bp로는 안 빠진다고 봐야 돼요.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50bp 올릴 것 같은데 할 때 빠지지 50bp 올리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나오고 공개 방송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기준금리랑 사실 지금 관계가 없잖아요. 따로 푸틴 이게 독자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통화정책 딱 하나만 놓고 기준금리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때 5월에 내일 이제 50bp 올리고 6월에 75bp를 올리면 적어도 기준금리로는 이제 안 빠진다. 기준금리로 빠지려면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뭐냐? 100bp 올린다는 얘기 나오면 빠진다. 근데 100bp 올리는 일이 상식적으로 있겠냐?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기준금리로는 안 빠질 거다. 그리고 5월 9일 얘기를 아까 창준 매니저님도 그렇고 하라 매니저님도 잘해주셨는데 5월 9일이 진짜 완전히 변곡점인 게 그 이제 헝가리 대통령이었나요? 이제 교황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푸틴이 5월 9일에 전쟁 끝낸다고 하더라. 그 얘기가 이제 교황청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5월 9일이 완전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이게 완전히 그 전망이 엇갈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전망했던 거 뭐 다 틀렸잖아요. 아무리 푸틴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니 우크라이나 상식적으로 쳐들어가겠냐. 돈바스 들어가겠냐. 돈바스 들어갔죠. 근데 돈바스에서 끝내야지. 저거 설마 키예프 들어가겠냐. 키예프 들어갔죠.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 아니 지금까지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돈바스랑 적용하고 끝내지 않겠냐 하는 지금 상황이죠. 또 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긴 해야 되는데 변곡점이 5월 9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이랑 서방 국가들에서는 얘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푸틴 대통령이 전승기념일 5월 9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면전 선포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예비군 소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2월 24일 날 이제 전쟁을 시작한 이후로 푸틴 대통령이 계속 해온 얘기가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명분을 작전 쪽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걸 전쟁으로 아예 완전히 전면전 선포를 해버리면 이제 계엄령에다가 동원령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서방에서는 많이 나오고 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지금까지 저기 마리우폴이랑 남부 지역이랑 그리고 돈바스 지역까지 딱 이제 점령을 한다면 여기서 전쟁 승리 선언하고 끝낼 것 같다라는 양쪽 얘기가 지금 공존을 하는데 후자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가능성이 몇 %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후자가 나와가지고 전승기념일 행사를 뭐 돈바스나 아니면 마리우폴이나 이런 데서 그냥 딱 해버린 다음에 여기서 딱 끝내겠다.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 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폭등 나온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순간 이거 저점 나온 것 같아 사봐야지 할 때 이미 종합지수 폭등이 예견돼 있다. 그러면 뭐 전자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전자로 갔을 때는 사실 뭐 안 좋아지는 건 맞잖아요. 전면전까지 하고 이거 뭐 세계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종합지수 레벨이 막 한 번 더 내려가가지고 땅굴 파고 막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나라 증시 밸류에이션 최근에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거 보면은 황당할 정도로 너무 쌉니다. 한국 증시. 1분기 실적 방어하는 거, 한국 증시가 낙폭 방어하는 것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한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지금 1분기 실적 시전 중에 빅테크 애들 실적 다 박살나는데 우리나라는 시총 큰 애들 시총탕이 10개 종목 중에 8개가 서프라이즈다 지금. 그래서 버티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초 체력이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많이는 안 빠질 것 같다. 전자여서 안 좋게 나와도 별거가. 알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가 변곡점에 있는 그 이벤트들을 잘 눈여겨봐야 되기는 하지만 그때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면 늦을 것이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튼튼하다.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을 해야 된다. 네. 자, 알겠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견딜만 할 때 이렇게 세모를 쳐주셨는데 견딜만 하다는 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좀 관망의 뜻일까요? 딱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미국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22일 날 16,212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정도 봤을 적에
이만큼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12,200포인트까지 해가지고 한 4,00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지수가 4,0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럼 종목들은 보통 한 40%, 막 50%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을 거고, 지수 관련돼서도 4,000포인트가 빠졌으면 거의 뭐 25% 이상 빠진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을 맞을까를 두려워한다?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억울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억울한데. 지금은 예. 억울한데, 예. 억울한데 지나갔잖아요. 과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미 맞았다. 과거잖아요. 그럼 맞을 만큼 맞았다라는 말씀이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는 얘기죠. 어. 이렇게 힘들게 1년 동안에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게 한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만 한 그런 하락을 지금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을 떠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두려워한다? 인류의 역사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는- 확실히 이게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종합지수가 이 정도 낙폭, 이거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지수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정도 낙폭으로 빠진 거는 한국 증시 통계를 통틀어서 평균치를 냈을 때 5년에서 6년에 한 번 오는 낙폭이 맞고요.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거 이런 대폭락장을 왜 하필이면 내가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게 말하면 5년에서 6년에 한 번 오는 세일 기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영업 네. 잘하네요. 또 젓가락 올린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둘 다 올린 것 옛날에 같은데. 학교 다닐 적에 예. 저기 딱 옆에 짝 하고 있다가 넘어오면은 뭔 얘기하는 거 알죠? 예. 팔 잘린다. 뭐 손 넘어오면은 뭐 반칙이다 네. 이런 거. 그런 예.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지금 나올 거 다 나왔단 말이에요. 빠질 만큼 빠졌다. 지금 최고 악재는 나와야 될 게 해서 지금 안 나올 게 나온 게 뭐냐면은 전쟁이잖아요. 그건 여기 변수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할 수 있는 거기 없었던 거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전쟁이 발발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고 금리 인상도 아마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가장 강하게 한 시점에서 한 대 더 맞은 거거든요. 더블 그런데- 악재. 그렇죠. 더블 악재가 나온 건데 이제는 좋아짐이만 남은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도 여러 번 다뤘지만 미국 증시 크게 떨어질 때 4%, 6% 떨어질 때 우리나라가 좀 버텨주는 거. 어쨌든 간에 지금 선에서는 좀 바닥이 확인이 되는 거. 그 부분은 계속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의미가 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아까 땅굴 얘기하셨는데 예. 여태까지 번지 점프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뛰어내렸는데 이젠 땅굴까지 파야 됩니까? 땅굴까지 파야 돼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좀 억울하다. 번지 점프 세 번 뛰어내렸는데도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저기 절벽에서. 그러면 그만큼 체력도 강하고 내성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날아가야죠. 이제. 날아가야 된다.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표현이 네.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100점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FOMC 이후에 저도 오늘 뭐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다 왔는데 FOMC 이후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5월 달에는 좀 쉬어가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5월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또 와야 되고, 거기다가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또 거기다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겹쳐가지고, 이게 변동성이 어디서 어떻게 튈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좀 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때요? 유효한가요? 그럴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뭔지 아세요? 포트에 종목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5월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차가 떠날 때는 차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럼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장세,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장세는 피하는 장세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싸워야 되는 장세가 맞고요. 제가 그 뭐 FOMC 관련해서 이번에 뭐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뭐 CME 그 패드워치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제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은 CME 패드워치를 보여드렸
들으면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가 뭔지 잘 모르실 만한 내용들이었고 뭔가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공한 그 리포트가 하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 하는 건데 예. 이거예요. 여기 딱 보게 되면 컨셉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50, 그 다음이 75, 그 다음에 50, 50, 25, 25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의 컨셉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75를 100으로 올리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 55를 75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잠깐 정의 뭐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예. 그게 바로 5월 6일 날 이겁니다. 위에는 이제 FOMC에 대한 일정인 거고요. 아래 보게 되면은 5월 6일에 적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이제 위험한 사람이 제 아래에는 제임스 블러드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매파적인 사람인데 5월 6일날 갑자기 또 FOMC 끝난 다음에 100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이런 얘기만 안 한다면 뭐 시장은 큰 요동 없이 잘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지금 증시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고 뭔가 전쟁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곡물 얘기나 이런 뭐 미 가격 얘기,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판넬에 적어놨듯이 5월 11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최근에 유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유가 차트를 보시면은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4월 달 유가 자체도 피크아웃을 다시 한 번 더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빠질 수만 있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사라질 수가 있는 상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주택 가격 자체가 비중이 너무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준에서 MBS를 건넬 수가 있는데 그 MBS 매각 규모를 더 크게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시장에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거는 미국에서의 이슈인 거고 우리나라는 조금 전에 뭐 옆에 계시는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자체가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사실 우리나라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지금 시장이 빠지게 되면 빠지면 빠지는 대로 더 살 종목을 더 사면 되는 거고요. 테마 장세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테마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마로 단기 수익을 내면서 수익으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면 분명히 5월 달에 지금같이 시장 변동성만 견디면 분명히 저는 올라갈 걸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분명히 해서 5월달, 6월달, 2, 3분기는 분명히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피하시면 안 되고 싸우더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세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응의 영역이고 대응의 시간이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걸 미리 잡아놓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심심하신 분들은 적은 비중으로 이제 좀 변동성 있는 종목들을 툭툭 건드려 보면 좋겠다. 추천주 매니저님 오늘 텐션이 매우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장에서 심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왜 심심한 사람이 없죠?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아니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절대로 지금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왜냐면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긴장의 연속이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식 비중들을 어느 정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100% 갖고 있는 분들이야 심심하면서 뭐 단기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심심하신 분들은 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심심한 거는 샀는데 이제 파란불 들어오고 팔지도 못해서 답답한 아니, 분들을 말하는 그거는 겁니다. 심심한 게 아니라 예. 가슴 아픈 거죠. 알겠습니다. 그 민준 아나운서께서 아까 예. 전에 5월은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뭐 방송에서 뭐 몇 월은 쉬어라 몇 월은 해라 뭐 이런 예, 예. 얘기가 많잖아요. 바닥 근데 나왔죠. 그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좀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 게 그 5월에 쉬라는 게 이걸 뭐 팔고 쉬라는 거냐 들고 쉬라는 거냐 뭐 오. 그렇잖아요.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그 쉬라는 의미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쉬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이번 달에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들고 있는 거 손실 중이어도 팔아가지고 현금을 많이 만들어서 그거 현금 들고 쉬세요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시장 자체는 좀 위아래로 움직여도 뭐 결국에는 방향에는 우상향이 변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번 달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존 주식을 유지하면서 그냥 내비두세요.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히 후자예요. 후자. 들고 있는 걸 들고 가만히
하나 매니저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거 안 들고 있으면은 지금 레벨에서 안 들고 있으면 올라갈 때 버스를 못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주식이 이제 다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 좋은 주식 찾고 뭐 좋은 주식 뭐 실적 어쩌고 이런 거 팔로우업하는 것도 힘들지만 중요한 건 이게 종합지수 전망도 들어가야 되지. 아무리 좋아도 지수가 안 좋으면 밀리는 종목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종목만 팔로우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뭐 저기 그 종목 비중이 있다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이 종목은 올라가면 언제 갈 건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이제 뭐 예술이다, 뭐 진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뭐 5월에 쉬어라 이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후자입니다. 들고 쉬세요. 네. 저도 약간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를 보면서 이게 올라갈 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좀 접어두고 좀 덜 보면서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쉬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오늘 그 차 타고 오면서 동접자를 보면서 동접자가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나 싶었는데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휴일이어서 그냥 금요일과 똑같이 동접자가 적은 걸로 그렇게 오만한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최창준 매니저님은 전략 짧게 들어보고 두 번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예. 자, 이제 만약에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시면은 그러면은 나스닥 지수 폭락한 것보다 안 빠진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 지수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그죠? 저점을 깨고 내려서 이렇게 애플인데, 이 애플의 차트를 보시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잘 나왔거든요. 예. 1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그 봉쇄 관련돼 가지고 공급망 관련된 우려 때문에 2분기는 조금 실적이 적게 나올 거다. 이런 실적 발표하면서 애플 회사에서 그런 사측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잘 보세요.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주도주 또는 업종 대표주가 나스닥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확대시키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애플을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 시장 안 좋으니까 떠난다 이런 사장은 이런 분들은 몇 %나일까요? 많지가 않아요. 그냥 더 사버리려고 지금 딱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투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대부분 시장이 어렵거나 종목이 많이 빠지거나 그러면 시장을 떠나려고 하고 내가 투자한 종목을 아예 안 보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설프게 빠졌을 때 시장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을 더 사버리고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전략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렇게 군사력이 좋은데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전략을 실패하게 되면은 아무리 자금력이 크고 군사력이 좋아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거를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주가가 지수 대비했을 때 적게 빠진 종목들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그거는 이제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FOMC 내일 저희 휴일 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원님께서 왠지 느낌이 오는 FOMC에서 파월 삼촌이 한국 좋아요 이럴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파월이 이제 한국이 싸다, 한국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좀 해준다면 증시가 팍팍 올라갈 텐데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FOMC 내용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기를 좀 기대하면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치킨 하나 걸까요, 한번? 치킨이요? 오늘 저기 몇 %, 나스닥 지수가 몇 % 올라가냐, 근접하게 맞추는. 올라가냐? 올라가냐, 빠지냐를 최대한, 최고로 잘 근접하게 맞추는. 셋이서만 그냥. 명예앵커까지 넷이서. 예. 네, 한번 껴주겠습니다. 넷이서 해가지고, 네. 제일 근접, 한 명만 그냥 한 마디. 제일 근접한 한 명. 제일 근접한 사람이 사는 걸로. 틀린 사람이. 틀린 사람이죠. 제일 멀리 틀린 사람이 사는 걸로. 치킨 내기에 좀 많이 좀 맞들리셨나 봐요.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 굉장히 진짜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반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진짜 제작비 없이 사비로 쏘는 겁니다.
네. 아니, 언제는 합의도 안 썼나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사비로 저희 넷이서. 갑자기 지금 진실을 왜곡하시고 그러면 최창준 매니저 알겠습니다. 한 마리 최창준 매니저는 먼저 저는- FOMC 지나고 저는 오늘 나스닥 지수입니다. 종가. 나스닥 지수 종가. 선물 0.5입니다. 참고로 저는- 플러스 0.5. 저는 자 자를 재봐야 되니까 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그거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차트 화면. 보니까 12,775거든요. 지금 예. 12평선이. 저는 치킨 쏘는 한 있어도 세게 나가겠습니다. 1.5% 상승. 1.5% 상승? 네. 악재 해소로. 네. 오, 아니,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틀려도 치킨 쏘는데 기분 좋게 쏘잖아요. 알겠습니다. 1.5% 나스닥 기준으로 네. 상승. 한길수 매니저님은요? 저 2.5요. 네. 이거 2.5. 최근에 올라올 때 이 정도 올라와요? 박수. 네. 박수. 네, 2.5% 나스닥 상승. 이가람 매니저는요? 2.5와 1.5잖아요. 예. 저는 사실 더 쏘고 싶은데 예. 저는 3.5 가겠습니다. 3.5. 3.5. 예, 최근에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던 날이 3.6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종가가 3%대가 있었고 예. 그 작년 2월 달에 네. 가장 많이 올라갔던 때가 저가가 마이너스 3%였다가 플러스 3%로 끝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6%였거든요. 그런 게 또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방으로 3.5 하겠습니다. 오, 가능성이 20거래 있습니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올랐다가 밀릴 걸 생각해서 1.5. 알겠습니다. 1.5, 2.5, 3.5. 3.5. 저는 명반꿀의 기운을 담아서 마이너스 0.5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5. 그럼 또 올라가겠죠? 마이너스 0.5. 제가 생각할 때 기자회견하고 쫙 밀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니죠. 올랐다가 밀려도 네. 세게 올라가면은 종가 기준입니다, 이거. 그렇죠. 종가 예, 기준. 저는 마이너스 0.5% 가겠습니다. 세 분은 빨간색, 저는 파란색. 제일 먼 사람이 치킨 한 마리를 쏘는 겁니다. 사비로 털어서 쏘는 겁니다. 제작비 없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렇게까지 올라갈까 싶기도 하지만 최창준 매니저님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가장 중간점에 계시다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플러스. 아니, 저는 마이너스 0.5. 이 스타일 자체가 저희 스치문 상한가의 그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에서 없는 예. 그냥 스쳐도 통닭, 어. 스쳐도 치킨. 이런 그렇죠. 거죠,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네. 좋고 네. 안 되면 또 치킨을 싸서 그렇죠. 또 좋고. 언제든지 치킨. 뭐 예. 스쳐도 치킨. 뭐.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경제 방송이 뭐 FOMC 결과를 이렇게 치킨 내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수변 상한가에서 유일하게 치킨 내기를 했습니다. 저희 냈다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유효할 것 같은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저희가 그 종가 기준으로 치킨 한 마리 가장 먼 사람이 치킨 한 마리를 쿠폰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익 낼 수 있도록 섹터 바이 섹터 조금 더 이슈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자, 5G 얘기해 볼게요. 고맙다 삼성전자 5G 통신장비 수주 잭팟. 5G 이제는 갈까? 에이스테크를 편입을 했을 때 화목팀 김준호 매니저가 편입을 했었나요? 에이스테크를 편입을 했는데 그 편입한 거 보고 5G 옷도속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삼성전자가 1조 원대 5G 통신 장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규모로 보면요,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 수주한 걸로는 역대 두 번째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이제는 5G 갈 수 있을지 한번 세 분을 통해서 판넬 적어주셨으면 올려주시죠. 자, 최창준 매니저님은 1월 1일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했을 때 5G 금년에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탑 섹터로 적어주셨는데 서서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금년에는 오른다 서서히. 리오프닝 수혜주고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5G 장비사들 몇 군데를 전화해봤어요. 해봤는데 미국 측에서는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약간 악재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허. 이 5G 장비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시설 투자하는 데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
반도체가 없대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그 부족 생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체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쪽도 조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안 좋은 게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준비는 다 됐는데 예. 공급망 때문에 서서히 투자가 올라갈 지금 것이다.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자, 한길수 매니저님 판넬로 가면요. 이렇게 몇 번 많이 속아줬는데 한 3-4번 속아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살짝이니까. 이게 지금 살짝만 속아주자. 약간 약한 거지. 살짝이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 솔직히. 통신장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지난번에도 통신장비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업황은 지금도 아니다. 상장사들 주가가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났는데도 지금도 싸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덧붙였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제 진주 같은 종목이 몇 개 있다. 다른 애들 실적 박살날 때 방어한 애들이 몇 개 있고 좋아지고 있는 애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정도 말고는 사실 통신장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오늘 아무래도 뭐 재료가 있기는 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오늘 사실 시초가가 거의 고가였습니다. 일부 종목 빼고는 다 밀렸으니까 장중에.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박스 횡보를 할 때 더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안 올라가는 게 걱정인 사람이 있고 맨날 빠져서 걱정인 사람인데 적어도 더 빠져서 걱정은 안 한다는 거. 예. 그런 가격대까지는 와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지금도 똑같아요. 사실 업종 전반으로 보면 지금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 일부 종목만. 알겠습니다. 일부 종목만 한 번 더 살짝 속아볼 수 종목을 알려주시죠. 그냥. 그거 잠시 저기 후에 뭐, 저희가 종목을 네, 잠시 이야기를 후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은 천천히였는데 급하게로 아니요, 저거는 천천히 지금은 간다면은 천천히 갈 것 같고요. 예. 천천히 가다가 진짜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그 포인트에서는 정말 따라오지 못하게 급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길수 매니저가 이거 뉴스 어떤 뉴스인지 근데 사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조 원 당긴 이재용. 자세한 내용은 이거 제목이 너무 질문이 1조 원 당긴 이재용.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사 내용 보니까 아주 이재용 부회장 얘기가 자세하게 써 있더라고요. 네, 기사 보도상으로는 일단 내용만 보면 미국에서 4번째로 큰 이동통신사입니다. DC 네트워크라고. 우리나라가 좀 3통이잖아요. SKT, KT, LG 플러스 이렇게 이동통신 3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4통 허가 내준다고 해가지고 4번째 이동통신사 예전에 뭐 테마주들이 있다가 결국에 허가를 안 내주고 무산됐는데 여튼 미국에서 4번째로 큰 회사고 DC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통신장비, 5G 통신장비를 통신장비, 5G 통신장비를 삼성전자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한다. 근데 그 규모가 조 단위가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어요. 조 단위는 넘어가는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온 거지. 근데 뭐 아까 전에 제목이 왜 저러냐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또 그 DC 네트워크 에르겐 회장이랑 개인적으로 또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알려진 바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C 네트워크 회장이 작년 9월에 이제 우리나라 방한을 했는데 방한했을 때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이제 접견 시간이 원래 짧았었는데 좀 얘기를 하다가 그 북한산 산행 에르겐 회장이 DC 네트워크 회장이 또 그 등산 광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산 등산 한번 가자 해가지고 다음 날 네 비서나 그 운전 뭐 기사 또는 수행기사 없이 네. 혼자 직접 운전해서 가가지고 북한산 등산을 5시간 했답니다. 와. 5시간 했대요. 여튼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획이 나와서 뭐 친분 또 네트워크, 인맥 네트워크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건데 일단 중요한 건 희소식이긴 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 가뭄의 단비죠. 우리나라 지금 이따가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우리나라가 5G 전 세계 최초 상용화국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상용화를 했고 상용화를 한 직후에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5G 시장 점유율이 엄청 많이 올라갔었어요. 엄청 많이. 작년 점유율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3%예요, 3%. 사실상 6등, 7등으로 점유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간에 수주를 받은 것도 있지만 미끄러진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이거 통신장비 안 되겠는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이런 호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통신장비주들이 가뭄의 단비처럼 반응을 잘하긴 했는데 시초가가 고가였다. 네. 오늘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창주 매니저님 서서히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뉴스가 오늘 주가도 봤을 때 반짝 이런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뉴스 나오면은 계속 쭉쭉쭉 우상향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이제 반짝하는 겁니까? 자, 화면 한가 자료 하나만 올려주시죠. 예. 지금 삼성전자에서 5G 통신 장비 투자한 그런 주요 그런 수주 내역을 잠깐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그 미국의 버라이전한테 7조 9천억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년이 지났는데 거의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네 번째 그런 통신사인 DC 네트워크한테 오늘 1조 원 정도를 수주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지금 2021년도에 5G 통신 장비를 NTT 도코모라는 그런 기업한테 했는데,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관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미국에서 최근에 그 통신 주파수가 보통 2.8GHz라든지 또 그런 그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경매를 통신 그 주파수 경매를 받았는데 3.7 이상 그 기가헤르츠의 그런 그 주파수 경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굉장히 그 토지 면적이 넓고 국토가 넓기 때문에 이 3.7 기가헤르츠 관련된 주파수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그 속도는 빠르지가 않지만은 예. 그 기지국을 좀 많이 기지국을 적게 설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 시설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아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리오프닝이 되면서 위드 코로나 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버라이전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측 같은 경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공급망, 이게 변수가 되는 거예요. 공급망이. 뭔가 통신시설을 투자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무슨 뭐 장비도 있을 거고 부품도 있을 거고, 근데 거기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서히 공급망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서서히 수주를 받는다 그래도 그게 매출로 이렇게 잡히는 시점도 서서히. 그러면 궁금한 게 아까 뭐 1월 달에 최창주 매니저님이 올해의 탑 섹터는 5G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합니까? 당연하죠.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수주를 괜히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버라이전도 7조 9천억 수주 받은 거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리오프닝 또 위드 코로나 최대 수혜주는 바이오하고 5G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바이오하고 5G는 위드 코로나 수혜가 되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벌써 선반영돼 가지고 많이 올라 있잖아요. 예. 그럼 선택을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그쪽은 다 포트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고 5G하고 바이오는 지금 빈집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타이밍을 잘 계산을 잘해라. 주목하고 있다가 예. 진짜 정확한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정확한 시점 알려주시나요? 제가 몇 월 며칠이에요? 알려드리죠. 몇 월 며칠? 그거는 몇 월 예. 며칠은 예. 기업체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말해드릴 수 없고 조사가 좀 필요하네요. 이거 필요한 거죠. 자,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가 고점인데 예. 제가 고점에서 계속 유튜브 올리고 컨퍼런스 하고 오늘도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8% 이상 올라갔다가 플러스 마감했잖아요. 예. 이게 바로 진정한 짜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자랑을 한 스푼 딱 끼얹으면서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그 최창주 매니저님은 서서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가람 매니저님은 서서히 가다가 마지막에 딱 뭔가 물 들어올 때는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급 보게 되면 수급이 완전 빈집이에요.
수급이 완전 빈집이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좀 이어지고 뉴스가 많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진짜 실적이 찍히고 있는 5G 관련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종목에 대한 뭐 모멘텀이나 이런 게 이어지다가 보면 빈집이었던 자리가 기관들이 점점 채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주가가 정말 조금씩 올라가면서 좀 산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뭔가 진짜로 대형 이슈를 터트리면서 뭔가 정부에서 어떤 거를 밀어주던 어느 기업에서 어떤 대형 수주를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나던 간에 이런 식으로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때는 지금 빈집이었던 거를 다시 한 번 더 프로그램 매수가에 다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바로 최근에 모습 보게 되면 빈집이었던 종목들한테 수급이 다 일제히 쏠리면서 세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던 게 지금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좀 서서히 가겠지만 진짜 피날레를 보여줄 때는 예. 정말 못 다룰 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일단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들에 대한 수급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대로 기업에 대한 동향들 이런 거는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빈집도 빈집 나름입니다. 빈집 나름입니다. 빈집도 쓰러져가는 빈집이냐? 예. 아니면은 최신식의 빈집이냐? 최신식인데 아무도 안 살고 있어서 빈집털이 딱 당연한 거죠. 쓰러져가는 빈집에 들어가면은 먹을 게 없다. 자다가 비 맞고 예. 눈 맞고 깔립니다. 실적이 근데 보면 쓰러져가는 애들 많은데 형신이랑. 근데 쓰러져가는 애들을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그렇죠. 된다. 그럼 바로 종목으로 갈게요. 진짜 어마어마한 대호화 저택, 빈집인 그런 대호화 저택 뭐예요? 이가람 매니저님부터. 이건 제가 좀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버라이즌 공급 밴더에 대한 자료인 건데요. 삼성전자의 주요 서플라이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다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업체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수혜주들의 그 안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버라이즌 관련해서 들어갔던 밴더들이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나타났던 게 오늘 나타났던 요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고 특히 기간의 이런 종목들은 매우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던 게 있었고요. 이거 외에 하나 더 말씀드려보자면 오늘 다산 네트워크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그 다산 네트워크가 미국의 그 다산존 솔루션스라고 해서 그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쪽이 이번에 수주받았던 이쪽 DC 네트워크하고 관계를 좀 맺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 더 본다면 여기와 더불어서 다산 네트워크까지 보신다면 수혜주들은 대충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안에서 이제 진짜로 좀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좀 골라내신다면 충분히 나중에라도 좀 수익을 낼 만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길수 매니저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뭐 쭉 나와 있는데 사실 5G 종목 다 보면 알잖아요. 알죠. 한길수 매니저는 거기서 괜찮은 종목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딱 3개 얘기했습니다. 유비코스, 이노와이리스, HFR. 지금도 똑같아요. 이 3개 정도가 그나마 좀 나오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 이게 마음이 편한 그 정신 건강을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얘네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좋겠죠. 얘네들이 그나마 이제 좀 나오는 애들이고 작년에도 잘 실적을 찍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컨센서스가 최근에 상향 조정됐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이 세 가지에다가 하나 정도 더하면 서진 시스템이 있는데 서진 시스템 얘기는 왜 안 하냐. 서진 시스템은 함체, 케이스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걔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중계기라든지 기지국이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고 그거에 들어가는 케이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이 잘 팔리면 핸드폰 케이스도 잘 팔리겠죠. 예. 근데 핸드폰 케이스가 핸드폰인가요? 아니죠. 예. 똑같은 겁니다. 서인 시스템이 5G로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케이스에 감체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통 5G로 보긴 좀 어렵고 한 3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이번에 삼성전자가 최근에 엄청 미는 게 있거든요. 기술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VLAN이라는 걸 밀어요. 그게 가상화되어 있는 기지국이거든요. 가상화 기지국. 가상화 통신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통신 인프라를 깔려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신호가 안 터지는 지역을 없게 만들려면 그 전파 도달 거리만큼 해가지고 띄엄띄엄 기지국이랑 예. 중계기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땅덩어리 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4G 깔릴 때 엄청나게 막 전 세계 최고 속도로 깔렸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
우리나라가 땅이 좁으니까요. 그래서 커버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4G 안 터지는 지역도 많아요. 5G는 고사하고 4G도 안 됩니다. 미국은 그런 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 땅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땅이 이렇게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데도 5G 돈 많이 들어서 투자 한 해 한 해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 솔직히 그걸 왜 하겠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아 이거 좀 밀어볼까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많이 깔아야 되는데 돈은 안 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개발한 게 VLAN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기지국 설치량을 줄입니다. 줄이고 그걸 뭘로 커버하냐면 하드웨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기지국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커버하는 기술이 VLAN 기술인데 그게 가상화 기지국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번에 DC네트워크한테 계약한 것도 가상화망이에요. 이번 VLAN이거든요. 근데 VLAN이 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는 최대한 싸게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VLAN이 투자비가 30% 정도 쌉니다. 그러니까 다 VLAN 해달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도 VLAN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양 수주도. 근데 중요한 거는 VLAN을 쓰게 되면 VLAN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백홀 장비, 프론트홀 장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DU, CU 이런 게 뭐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프론트홀로 이제 일본 뚫어서 들어갔던 애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HFR 같은 애들이고 백홀 뚫어서 들어간 게 유비코스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까지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망을 깔면서 뭐든 다 중요하겠지만 백홀 장비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백홀을 국산화 기술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유비코스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공대 강의실 온 줄 알았습니다. 네. 강의를 한번 쫙 들어봤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 기술에 좀 필요한 그런 움직임들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좀 가려내는 그런 액션도 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최창주 매니저님 토픽 종목 하나 받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HFR이죠. HFR. 네. 그냥 말해 뭐해. 신고가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작년에 20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 올해 예상으로 매출액 기준이 한 2,800억 원. 영업이익률 한 18% 한다 그랬을 때 올해 최소 450억에서 500억 법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미국 뚫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뚫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하고 또 자회사 해가지고 같이 지금 진행하는 게 5G 특화망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오늘은 일단 다 팔았습니다. 고점에서. 왜요? 일단 쉬어가려고요. 조정희 씨 매수? 당연하죠. 조정시 매수.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은 또 무료방송 가셔서 많은 의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분 판넬 내려주시고요. 두 번째 특이점까지 짚어봤습니다. 5G. 진짜 우리는 이제 그만 속이고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오기를 저희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특이점 요거 한번 볼게요. 종목 바이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종목으로 보는 시장. 호실적 발표 기업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죠. 원익 QNC, KCC, TYM 이렇게 있는데 TYM, 농슬라의 TYM은 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한 40% 늘었고 영업이익이 180%, 순이익이 167%,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원자재 가격이랑 글로벌 물류난, 지정학적 리스크 이래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 호실적 발표 TYM 앞으로도 쭉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미 주가 땡겨가지고 쫙 올려놓은 건지 한번 세 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TYM 좀 좋게 보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분 지금 타이밍에서 세 분 중에 한 분만 손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요? 없습니다. 세 분도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가람 매니저가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TYM 지금 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전망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TYM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갔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갔고 오늘 시간에서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날 한 번 더 떠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지금 TYM은 이번에 또 기업 하나 또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반기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트랙터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농기계들 수출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까지가 좋았는데 그게 1분기였죠. 근데 4월 달에도 좋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5월 달과 6월 달이 성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성수기 2분기로 들어갔는데 4월, 6도 좋다고 하게 되면 1분기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도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너무 세게 올라갔고 시간에서도 이미 떠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조금 이제 없는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커 보이고요. 대신에 만약에 밀려 내려왔다. 내려와서 뭐 3,000원 아래나 2,750원 자리 여기까지 크게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서는 다시 한 번 더 대응이 가능하실 거고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월 1일 날, 결국 매월 1일, 11일, 21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10일 동안 아니면 20일 동안에 잠정 데이터가 뜹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서 잠정 데이터에서 수출 데이터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5월 1일 지났으니까 6월 1일 날, 6월 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요런 거 다 담고 싶다 하시면은 TYM은 너무 떠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대동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예. 오늘 다시 내려오면서 되돌리는 게 나타났습니다. 대동 이런 종목들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실적 발표가 물론 TYM만큼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TYM만큼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뭔가 단기 대응으로 본다면은 뭐 대동이나 아니면은 대동이 원자재를 받는 뭐 대동기업 이런 종목으로 단기 대응으로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농기계에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넘어가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TYM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 KCC 얘기 해볼까요? KCC 좀 관심이 크신 분? KCC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최창준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세요. KCC.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 없어도 여기 시청자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시잖아요. 어떻게 저희 입맛에 맞는 것만 합니까? KCC가 예. 그 이제 실리콘이라고 해가 제가 예전에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그 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네. 좀 실적이 4분기 때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가지고. 작년 한 봄인가 했었는데 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근데 뭐 적당히 프릭션하고 나왔는데 팔고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올라갔던 이유가 그 모멘티브라고 해가지고 그 KCC가 예전에 인수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뭐 실리콘 만드는 회사인데 예전에 그 인수하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게 이제 효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최근 작년에도 그렇고 실적 기여를 자회사에서 또 많이 하는 부분이 있고 KCC가 본업 자체도 또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 이제 코멘트가 나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가 오늘 호실적이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참고로 어젠가 엊그제 나온 리포트도 틀렸습니다. 실적 틀렸어요.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실적 전망치.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온 걸 보고 이번에는 거의 뭐 숫자만 나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내일은 노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 되면 KCC를 커버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다 뜯어가지고 어디서 좋았고 뭐는 좀 안 좋았고 이거를 뜯어가지고 분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지만 보나 마나 제 생각에는 모멘티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회사 실리콘이 너무 세서. 그리고 다음 종목이 QNC에서도 모멘티브 얘기가 나와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KCC. 원익 QNC는 네. 일단은 원익 QNC는 제가 잘하는 종목이니까. 원익 그래서 KCC 넘긴 한규수 겁니다. 매니저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그건 제가 치매상학과에서 네, 알겠어요. 뭐 원익 QNC.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얘기 필요한가요? 어떻게요? 야, 치매야. 치매야? 기억 안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일단은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예. 이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일단은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그 자회사 모멘티브 관련돼 가지고 많이 늘어났고요. 예. 사실 주력 제품인 거추 관련돼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좀 입고 시점이 좀 지연되면서 2분기도 밀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회사 실적 때문에 많이 올라갔고 그냥 이런 거죠. 1분기도 잘 나왔는데 그게 자회사 실적이든 본업이든 간에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본업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회사도 잘 나오고 그래서 아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신고가를 갔지만은 조정폭도 적고 세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편하게 보유를 하시고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면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반도체 좋아하시니까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좋아도 또 못 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가려내야 되나. 역시 뭐 개별 종목 장세여서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려내기가 진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힘들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란 매니저. 맞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전에 이제 심택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이제 제일 끝에 계시는 저희 창준매님께서 이제 제 말씀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것 같은데 심택도 오늘 어제죠. 실적 발표를 잘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고점 맞고 내려온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또 미용기 관련해서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다 밀려 내려온 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분기 전망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번에 서프라이즈는 보여줬는데 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약간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는데 4월 달에 데이터가 초반에는 안 좋긴 했어요. 안 좋긴 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중성분기에 들어가거든요. 2분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4월 달에 원래 4월 중순까지가 수출하는 데이터가 안 좋았는데 불구하고 4월 말에 수출을 확 땡기면서 4월 수출 데이터도 전년 동기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가 밀렸다라는 거는 약간 시장이 그동안 주도주였던 종목들을 좀 매도를 치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너무 그동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공매도나 아니면은 좀 차익 실현 많이 갖고 있던 부분에서 많이 갖고 있던 곳이 조금 차익 실현을 보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구별해내는 방법은 따로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장 초반에 대한 모습은 봐야 됩니다. 시작을 하자마자 수급이 빠져나가는 거를 보게 되면 그런 거에서는 리스크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간 내에서 아니면은 장중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간다.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꾸준히 보유하면서 가면은 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실적 발표와 반응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도 끼워드셔야죠. 심택 좋죠. 네. 엄청 좋죠. 좋다고 예. 얘기했는데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왜 두들겨 맞았냐. 예. 시초가 얼마 플러스 시작했냐면 4% 플러스 시작했거든요. 53,300원. 저도 못 팔았어요. 왜 못 팔았냐면은 예. 파신 분이 있는데 오늘 이거 전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뒤늦게 51,300원에 일단 절반 매도 사인 나갔고요. 예. 그리고 전산을 뚫고 LR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은 시초가부터 다 팔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제가 왜 계속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기업 반도체 기판 오용제들하고 친하거든요. 반도체 기판 오용제 뭔지 아시죠? 예. 네. 친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제가 우려했던 게 이제 기업 관계자하고 통화하면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니네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자유로울 수 있느냐? 판가에 그 연동을 시킬 수도 있고, 그걸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으냐, 그리고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 같냐, 풀캐파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풀캐파 생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예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실적이 수익성이 좋아졌냐, 그랬더니 기판도 있잖아요. 이게 다 대부분 현재 생산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거는 모바일 폰에 지금 특화되어 있는 CSP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충을 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반도체 같이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반도체처럼. 기판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다가 심택 같은 경우 올해 12월 때까지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빠지면 예스죠. 그리고 최고가 대비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16% 빠졌거든요. 예. FE도 그 정도 빠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20몇 퍼센트 빠졌어요. 아마존 30몇 퍼센트 빠졌어요. 근데 최고가에서 이 정도 빠진 거 갖고서 흔들린다?
팔고 나가셔야죠.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반도체 기판주들은 FC BGF, 예. FC BGF 방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옆으로 횡보하거나 조정을 했을 때는 매매를 병행하시고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갈 때까지 가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VGF? BGA. BGA죠. 네. 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살짝 중요한 게 굽혔는데. 뭐냐면은 예. 원익 QNC 폭락했다가 신고가 가는 거 보셨죠? 예. 원익 QNC도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로 주가가 빠졌다가 예. 보세요, 이게 투자입니다. 이게 매매가 아니라 이게 투자라는 얘기예요. 예. 저기 알겠습니다. 밑에 지금 와서 보면 야 저때 갔으면 이러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저거 내가 못 들고 있어요. 박스 들고 한번 있기가 진짜 쳐드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거.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요. 맞아요. 저거 직격으로 이제 내가 맞으면 그 말 안 나와요. 제가 맞았기 힘들죠.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저때. 근데 여기서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마음가짐. 자, 실적에 대해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잘한다. 더 사버려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더 사버리는 거고. 예. 이렇게 6개월에 안 가고 3개월에 안 가냐 힘들어 죽겠다. 예. 죽겠다 이러면은 아싸리 정신 건강에 투자 패턴이 팔고 나가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QNC가 좋은 게 두 가지인데 저 아까 전에 모멘티브 얘기했잖아요. 그 QNC가 원래 만드는 게 그 쿼츠 소재라고 해가지고 석영으로 된 석영 유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만들려면 쿼츠를 사와야 돼요. 근데 쿼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원익 QNC도 원가보다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익 QNC는 쿼츠를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부직 계열화가 돼 있어요. 모멘티브의 쿼츠 사업부를 인수했기 때문에 소저 가격 오르면 자회사가 실적 좋고 그리고 나는 판가 인상하니까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거고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TSMC 같은 거 TSMC가 파운드의 대장이니까 그쪽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원익 QNC가 대만의 법인이 있고 대만 법인이 증설 중입니다 지금. 그 TSMC 향이에요. TSMC 향으로 쿼츠웨어 지금도 공급 중이고요. 대만 팹 증설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공장 가동 언제 시작하는지 3분기부터 증설된 물량이 TSMC한테 더 들어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으로 보는 시장까지 원익 QNC, TYM, KCC, 그리고 심텍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5G 또 한번 속아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FOMC, 이거는 좀 이제 내일 지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걸고 또 내기까지 했다는 점 여러분도 같이 기다려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티켓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